9회차 9번째 지문. 2021년 11월 시행했던 2022학년도 대입 수능 10번에서 13번 세트 보겠습니다. 자, 1문단. 기축통화는 국제거래의 결제수단으로 통용되고. 자, 기축통화라는 것은 국제거래의 결제수단, 그러니까 통용된다는 널리 쓰인다는 거죠. 그렇죠?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통화이다. 환율. 서로 다른 그 나라의 화폐들을 교환할 때 이 비율이죠. 그쵸? 그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통화이다. 기축통화란. 자, 1960년 트리핀 교수는 브레턴우즈 체제에서의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자, 구체적인 정보들이 나옵니다. 언제 누가. 근데 언제 누가가 얘기했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무엇을 말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쵸?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어떤 경제 체제를 얘기할 거예요. 자, 그 브레턴우즈의 기축통화는 달러화다. 얘가 가지고 있었던 구조적인 모순을 지적했다. 자, 한 국가의 재화와 어떤 나라의 재화는 이제 뭐 자원이라던가 물건 같은 것들이 되겠죠. 서비스는 무형의 것. 자,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간 차이인 경상지수. 자, 경상지수를 정의를 해놨네요. 지수가 아니라 경상수지라는 것은 어떤 한 나라의 재화와 서비스, 이 재화와 서비스는 서로 사고 팔 수 있는 거야, 그치? 자, 이런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의 수출입 간 차이를 경상수지라고 해요. 자, 경상수지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이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죠.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이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이다. 이거는 알 거예요. 수입이 수출보다 크다. 갖다 파는 것보다 더 많이 사온다. 그럼 적자. 돈을 많이 더 쓰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적자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한다. 사오는 것보다는 갖다 파는 게 많아. 돈이 남겠죠. 그걸 흑자라고 하는 거야. 자, 그는 그라는 트리핀 교수가 되겠죠.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는요. 자, 경상수지 적자를 미국이라는 주체가 돼 하는 게 아니라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건 경상수지 적자가 나지 않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은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수입보다는 수출을 더 많이 유지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계속 플러스가 되게끔, 흑자가 되게끔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제시장으로 흘러드는 달러화를 쓰는 거, 달러화를 가지고 가서 물건을 사오는 게 줄어들겠죠. 달러화 지출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경우에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는다.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달러화 지출을 감소시킨다는 거야. 달러화를 점점 안 쓴다는 거야. 그러면은 국제시장에 달러화가 잘 돌지 않겠지. 그거랑 같은 말이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된대. 그렇다면은 국제 유동성이라는 새로운 어떤 용어가 나왔지만은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을 시켜보자면은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된다,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달러화가 많이 돌지 않는다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 달러화 지출이 떨어진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 그렇다면 국제 유동성이라는 개념은 달러화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국제 유동성이라고 하면은 무슨 어떠한 성질을 뜻하는 단어 같아가지고 이 내용, 국제 유동성이 달러화라는 것들을 잘 연결을 못 시킬 수도 있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라던가 내 생각을 그냥 버리고 지문에서 주어지는 정보를 앞뒤로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자, 그래서 국제 유동성이라는 것은 달러다. 실제로 국제 유동성이라는 것의 의미가 밑에 나와요. 밑에 문단에. 자,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다. 그러니까 돈이 돌지 않으면은 이제 경제가 좀 위축이 되겠죠. 활발해지지 않을 거야. 근데 지금 이 체제에서는,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기축통화 기준이 되는 돈이 달러잖아. 그치? 세계의 중심이 되는 돈이 달러니까 그 달러화가 당연히 잘 공급이 안 되면 당연히 세계 경제가 위축될 거다. 자, 반면에 적자 상태가 지속된다. 적자를 허용한다.
그러니까 수출보다는 수입을 더 많이 한다는 거야. 그럼 달러화 지출이 늘어나겠죠. 그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그러면 달러화가 많이 불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얘들아 흔한 게 귀해요? 아니면은 뭐 많이 없는 게 귀해요? 당연히 많이 없는 게 귀해. 그럼 흔해진다는 건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야.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져. 그러면은 준비 자산. 그러니까 얘가 어떤 재산으로서 내가 재산으로 달러화를 가지고 있을 때 달러의 가치가 높아져야지 걔가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달러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치가 떨어져. 떨어진 점에는 내 재산, 준비 자산으로서의 믿을 만한 게 못 돼. 왜? 점점 흔해지고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얘기예요. 자,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된다, 떨어진다. 자, 그래서 이거 지금 여기 글자 때문에 지어졌는데 고정 환율입니다.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 그러면은 여기서 1문단은 지금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달러와의 구제적 모순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은 어떻게? 경제가 위축되고 달러화 공급이 중단돼서 그렇다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한다.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그치? 그 다음에 선생님 방금 여기 잘못 설명했네요. 자, 경상수지 적자 수입보다 수출이 많을 경우에는 달러화가 많이 돌지 않아서 국제유동성 공급이 중단돼서 세계 경제가 위축될 거고 수출보다 수입을 많이 유지하면은 많도록 유지하면은 달러화 지출이 늘어나면서 달러화가 흔해져요. 달러화 가치가 떨어져서 얘가 준비 자산으로 재산으로서의 그런 신뢰도도 떨어지고 고정 환율 제도가 붕괴가 된다. 어쨌거나 이래도 안 되고 이 둘 수출과 수입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지 어느 한쪽이 커지면은 문제가 생긴다. 그게 달러화가 가진 구조적 모순이다. 이게 1문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이 이 1문단의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축통화라는 것은 국제거래에서 결제와 환율의 기준이 되는 통화고 1960년대 트리핀 교수가 이 당시의 경제체제,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기축통화였던 달러화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 처음부터 이렇게 내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순을 지적했어요. 이럴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자,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을 때라는 것은 수출을 수입보다 더 많이 유지할 때 얘는 시중에 풀리는 달러화가 떨어진다는 거야. 그럼 시중에 달러화가 많이 돌지 않는다?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가 위축됩니다. 근데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지속된다. 수출보다 수입이 많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럼 시중에 풀리는 수입이라는 거는 내가 돈을 주고 물건을 사야 돼. 미국이 그러면은 시장에 돈을 많이 주고 물건을 사온다? 시중에 풀리는 달러화가 늘어난다. 그럼 달러의 과잉 공급으로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이 달러가 가지는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이 붕괴가 된다라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게 1문단의 내용이었어. 자, 2문단 넘어갈게요. 2문단 같은 경우에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는 이러한이란 것은 1문단에서 말했던 1문단 전체를 얘기해요. 트리핀 딜레마가 무엇인지, 트리핀 교수가 지적한 모순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거죠. 자, 트리핀 딜레마는 어떤 문제냐? 국제 유동성 확보, 국제 유동성 달러화, 그치? 세계의 통용 화폐의 확보, 그 다음에 그러한 기축통화 달러의 신뢰도 간의 문제다. 이 둘 사이의 균형의 문제라는 거지. 자, 이제 위에서 우리에게 주지 않았던 국제 유동성이라는 개념이 주어집니다. 국제 유동성이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 널리 쓰이는 그런 능력을 갖는 지불 수단, 그러니까 기축 통화를 얘기하겠죠. 그렇죠? 자, 얘가 근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했다. 자, 금이 중심이 되는 체제. 그러면은 지금 현재 체제는 뭐예요? 달러가 기축통화, 달러 본위 체제야. 브레턴우즈 체제, 그치? 그런데 그 근본위 체제라는 게 있대. 자, 근본위 체제는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한다. 금이 기준이 된다. 그래서 국가 간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었다. 그래서 국가 간 통화, 돈들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자동적으로 그 금의 가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A나라는 금 1g을 사기 위해서는
뭐 자기네 돈 3달러를 지불해야 되고, 뭐 B 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금 뭐 3g을 사기 위해서는 자기네 돈 뭐 10,000원을 지불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러면은 A 나라 3달러와 뭐 B 나라 10,000원의 교환 비율, 이런 식으로 정해지겠죠. 그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금본위 체제에서는 그래, 금이 국제 유동성 역할하고 금 가치의 그 통화 가치가 고정되기 때문에 환율이 자동적으로 그 금을 기준으로 결정이 됐을 겁니다. 자, 그 이후, 그럼 브레턴 우즈 체제, 이후의 브레턴 우즈 체제라는 거는 지금 현재의 브레턴 우즈 체제가 있기 전의 경제 체제는 금본위 체제였다는 거네. 금본위 체제가 먼저고 그 다음에 브레턴 우즈 체제가 되겠네요. 자,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자, 달러화가 추가가 됐어. 그래서 금환 본위제가 됐어. 브레턴 우즈 체제는 건 금환 본위제다.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가 됐다. 그럼 금도 역시 여전히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달러화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온 거네. 자, 브레턴 우즈 체제는 1944년에 성립이 됐어. 자, 미국의 중앙은행에 금 태환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 1온스, 우리나라에서는 잘 쓰지 않는 단위인데 무게 단위예요.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그럼 얘는 고정이에요. 고정, 그치? 고정적으로 맞교환해 줘야 된다는 의무를 지니게 됐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은 금 1온스를 35달러를 가지고 오면 금 1온수랑 언제나 이제 맞바꿔 준다는 거야. 자, 그래서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시켰다. 고정 환율이 되겠죠, 그렇죠? 달러화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었다. 왜? 이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기축 통화가 달러화니까 국제시장에서 금을 사기 위해서는 달러화로 주고 사오는 수밖에 없어. 1온스에 35달러. 자, 그렇게 되면서 환율은요, 고정 환율이 됐다고 했잖아. 그치? 자, 고정 환율. 왜? 이 금 가격 때문에 금 가격이 35달러로 고정되어 있으면 다른 나라들도 이 달러화에 대해서 자기네들 통화의 가치를 고정시켜야 될 거야. 그치? 그래야지 금을 매입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마련이 되겠죠. 자, 그러한 환율은 경상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은 고정 환율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1% 내에서의 변동만을 허용한 거야. 그러니까 약간의 변동은 1% 내에서의 변동은 허용했다. 이에 따라서 기축 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의 환율인 교차 환율을 서로 이제 교차되는 그런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겠죠. 자, 다 고정 환율이야. 자기네들 달러화에 대해서 자기네들 돈 가치도 고정시켰어. 그러면은 그러면서 1% 이내의 변동만 허용하는 고정 환율이란 말이죠. 그럼 나머지 당연히 달러화를 제외한 나머지 화폐들끼리의 그런 교환 환율도 교차 환율, 그러니까 그 바꾸는 비율인 교차 환율도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겠죠. 자, 이 문단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금본위 체제와 브레턴 우즈 체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이 문단은. 자, 트리핀 딜레마라는 것은 결국 국제 유동성 확보, 세계 시장에 돈이 많이 돌아서 경제가 활성화되느냐. 그렇게 되면은 점점점 달러화가 많이 풀린다. 그럼 달러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달러화의 신뢰도를 높이려고 하다 보면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많이 풀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은 국제 유동성이 확보가 안 돼서 세계 경제가 위축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겠지. 그 사이 어떤 균형 맞추기에 대한 딜레마가 트리핀 딜레마다. 자, 그런데 먼저 이 브레턴 우즈 체제 이전에 금본위 체제라는 게 있었죠. 금본위 체제 1944년이었 이거는 브레턴 우즈 체제고, 그 이전의 금본위 체제는 금이 국제 유동성 역할을 했습니다. 금이 기준이 되는 체제. 국제 유동성은 금이었어. 그래서 이 금 가격에 따라서 환율이 자동적으로 결정이 됐겠죠. 자, 그 이후 브레턴 우즈 체제가 들어오게 되는데 금이 국제 유동성이었던 그 금본위 체제에서 국제 유동성으로서 달러화를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금환 본위제가 되고, 이 금환 본위제는 금태환 조항, 미국 중앙은행의 금태환 조항에 대한 미국 중앙은행이 금태환 조항에 대한 의무를 가져요. 그거는 반드시 언제나 해줘야 되는 거야. 35달러를 가지고 오면은 금 1온스를 내줘야 되는 게 금태환 조항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금 1온스가 35달러로 고정이 됨으로써 환율도 고정 환율이 됩니다.
1% 플러스 마이너스 1% 범위 내에서의 변동,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 범위 내에서의 변동, 그러니까 거의 변동이 없는 거죠. 그런 변동만 허용하는 고정 환율이 됐다. 이게 브레턴 우즈 체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문단으로 갈게요. 자, 1970년대 초에, 자, 1944년도에 브레턴 우즈 체제가 성립이 됐고 1960년에 트리핀 교수가 이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미국의 달러화는 구조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 1970년대 초 뭔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970년대 초에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했다.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는 거는 점점 수입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졌다. 수출보다. 그럼 어떤 결과가? 달러화가 공급이 높아지겠죠. 그쵸? 달러화가 과잉 공급이 돼서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 왜 달러화가 과잉 공급이 되면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할까? 미국이 금을 가지고 있는 금 보유량이 낮아진다는 얘기야. 다른 나라에 달러가 많이 생기니까 다른 나라들이 그 벌어들인 달러를 뭘로 바꿔가는 거야? 네, 금으로 바꿔가는 거야. 그치? 그래, 이에 따라서 미국은 달러화의 금 태환 의무를, 자, 35달러의 금 1온스로 바꿔주는 금 태환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금이라는 게 무한정 나는 게 아니잖아. 금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너도 나도 35달러 갖고 오니까 더 이상 금이 금으로 바꿔줄 수가 없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금 태환 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자, 이라는 것은 금 태환 의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상황. 그치?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은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거야. 그러면은 금 1온스 달러의 가치가 내려간다는 거는 금 1온스에 35달러였는데 달러화의 가치가 낮아졌으니까 달러화를 더 많이 줘야지 금 1온스랑 바꿀 수가 있는 게 되겠죠. 그게 뭐냐면은 달러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평가절하예요. 자, 평가절하를 시키던가 아니면은, 자, 그럼 평가절하에 반대가 되니까 이거는 달러의 가치를 높이게 되는 거야. 그치? 어떻게? 달러화에 대한 다른 나라의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키는 거야. 그럼 이 말은 환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뭐야? 달러화에 대한 환율을 떨어뜨린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 1달러를 자, 1달러에 얼마였냐면은 500원이었어. 근데 다른 나라의 환율을 떨어뜨린다는 거는 다른 나라의 교환 비율을 떨어뜨린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렇게 됐는데 달러의 가치는 그대로고 다른 나라의 가치 환율이 떨어졌으니까 뭐 1달러에 한 800원이 되는 거야. 그치? 800원을 줘야지 800원을 줘야지 이제 1달러로 바꿀 수가 있는 거지. 우리나라 입장에서 환율이 오른 거고 달러화의 입장에서는 환율이 떨어진 게 되겠죠. 그쵸? 달러화에 대한 환율은 떨어진 거야. 그치? 그러면서 잠시만. 평가설상. 선생님 잘못 헷갈렸다. 자, 다시. 이 부분은 항상 그러네. 자,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의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서 다른 나라의 환율을 하락시켜서 자, 그 가치를 올린다는 거는 자, 이렇게 내버리면 안 돼. 자, 이게 왜냐면은 그 가치라는 게 자, 여기서 관건입니다. 잘 보세요. 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는 평가절하야. 달러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은 평가절상이야. 자, 그러면은 달러화 가치를 내리는 평가절하가 있으니까 달러화 가치를 올리는 방법은 아닐 거야. 그치? 그렇다면은 자, 그 가치를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서 그 가치를 올린다 해서 그라는 것은 달러의 가치를 올리는 걸로 돼버리면은 뭐예요? 앞에 있는 평가절하랑 충돌되게 됩니다. 그쵸? 그럼 결국은 이 그라는 거는 여타국 통화의 가치를 올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치?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줬던 거랑 반대가 될 거야.
그 이전까지는 1달러를 바꾸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N을 합시다. 100엔이 필요했는데요. 자, 달러화에 대한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킨다는 거는 이제는 1달러를 바꾸기 위해서는 달러에 대한 환율을 하락시킨다. 뭐 예를 들어서 50엔만 주면 바꿔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예전에는 1달러에 100엔이었지만은 이제는 1달러에 50엔만 주면 되는 거. 그러면 엔화의 가치가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 그럼 이거랑 똑같다는 얘기는 2달러를 줘야지 100엔을 살 수 있는 거야. 왜? 그 이전에는 1달러만 주면 100엔을 샀는데 이제는 2달러를 줘야 돼요. 왜?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고 이 100엔의 가치가 올라간 거야. 100엔, 일본 통화의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 되겠죠. 달러 가치를 내리던가 아니면은 다른 나라 돈의 가치를 올리던가 평가 절상시키든가 이렇게 해야 돼. 자, 근데 하지만 브레턴 우즈 체제 하에서는 자, 지금은 브레턴 우즈 체제입니다. 그쵸? 평가 절하가 안 돼요. 달러와의 평가를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왜?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기축 통화가 뭐라서? 달러화라서. 그치? 그러니까 브레턴 우즈 체제의 기준이 되는 돈이 기축 통화가 달러화니까 걔는 고정이 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안 돼. 규정상 안 돼. 자, 그러면은 뭐밖에 없어? 다른 나라 통화의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당시 자, 대규모 자, 이때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는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이 된 거야. 그러니까 미국 대미 무역, 미국하고 무역을 하는 관계에서 독일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 미국의 수출을 되게 많이 한 거야. 무역 흑자 상태였죠. 자, 일본이나 독일 같은 주요 나라들은요. 평가 절상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자, 평가 절상을 해버리면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1달러짜리 물건을 자, 무역 흑자라는 거는요, 얘들아. 대미 무역 흑자라는 거는 미국을 상대로 수입보다는 수출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물건을 갖다 파는데 예전에는 100엔짜리를 팔면은 그러면은 자기네들 돈의 가치가 이렇게 됐을 때는요. 이거를 유지했을 때는 100엔짜리 물건을 팔면 1달러를 벌었어. 근데 자기네들 돈의 가치가 높아져 버리면은 자, 100엔짜리 물건을 팔아도 아니지. 바뀌었지. 자, 자기네들 돈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거는요. 자, 가치가 높아졌다?